법인의 능력에 관해서는 말이에요. 오늘 나와준 표에 그 박스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짜리. 그 실제설과 의제설에 관해서는 거기 써 있는 정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복잡하게 살 거 없이. 거기 뭐 페이지까지 다 적어줬으니까. 그렇게, 예, 머릿속에서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배웠는데, 뒤로 미룬 게 하나 있어요. 뒤로 미룬 거. 그게 이제 143페이지의 괄호 C번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갖다가 곽윤수 선생님 어떻게 한 문단으로 이걸 줄여버렸는데, 상당히 머리 아픈 사건이에요, 이거. 응? 이게 차후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올 게 확실한 건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곽윤수 선생님이 이렇게 권위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겠지. 대충 떼고 넘어갔는데, 이제 연구들이 깊어지니까 이거 반론이 나온다. 이 말이 이상하다 이거. 특히 거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말이 뭐냐면 그 권한을 남용, 대표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 괄호 C번의 제목이 소위 그 유명한 대표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보충 교재에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윤곽만 정확히 알아두면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건가? 여러분이 그 어제 나눠준 그 표에도 나와 있지만 뭐야 이건? 응?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좀 좋아 보이는데. 이제 그 출발점을 여기 제로라고 하고 범위를 논하는 거니까 제로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논한다면 법인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능력이 다 동일하다고 보니까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나 이렇게 돼 있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가 여기까지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기관들이 특히 대표기관이 행위,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 능력, 대표권을 갖는데 이 대표권은 말이에요. 직무집행권 말은 조금 더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여기까지 가능하지만 대표권은 이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제한. 제한을 한다는 건 여기까지 인정을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인정해 준다. 이게 제한된 대표권이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까지 가능했던 건데 여기까지 줄여놨으니까 실제로 그 대표기관의 대표권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의 대표권은 줄인 거니까 여기까지 가능하지만 일단 줄여놨으니까 이렇게 정관으로 정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까지가 대표권인데 실제 주어진 대표권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가능한 건 또 여기까지고 이걸 넘어가는 거는 이건 법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권리능력, 행위능력의 한계선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 버리면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버려요. 권리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권리나 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넘어간 거는 법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대표기관이 법인의 의미를 갖는 어떤 대표 행위를 여기에 속하는 걸 하든가 여기에 속하는 걸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법인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권한의 안에서 하는 거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유효한 겁니다. 당연히.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 하는 이것을 월권행위라고 그래요. 월권행위, 권한을 넘는 거. 이것은 적법한 권한 내에서 행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권한의 경우에는 기관이 마땅히 법인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법인을 위해서 안 하고 권한을
자기 그 주어진 권한을 준 사람을 위해서 안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행사하는 수가 있다고. 그것만 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법인을 위해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다. 그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당연히 법인에 대해서 유효하죠. 그야.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행사하는 수가 있어. 예컨대 법인에서 대표기관에게 5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문제가 없죠. 5천만 원까지 원래 빌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법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저께 집 사는데 잔금 모자라는 거에다 한 3천만 원 갖다 써버렸어요. 법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럼 이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된다고. 5천만 원 원래 당연히 법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한을 준 건데 사리사욕을 위해 썼다 이거예요.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문제가 그걸 남용이라고 합니다. 권한 남용.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남용이라는 용어와 이 월권이라는 용어는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월권은 권한 범위 내가 아니고 권한을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월권이라는 말은. 남용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괄호 C번은 이게 남용이라고 해갖고 잘못 읽으면 이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범위 내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설명을 잘 보면 법인의 대표 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하고 이게 목적의 문제예요. 목적의 문제. 요것만 본다면 남용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남용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고. 요것만 본다면. 그런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여기까지 용어는 이제 정확해요. 일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내부에서 권한 남용에 관한 거라면 이거는 별도로 일반 법리가 정해져 있어요. 통설 판례에 의해서. 통설 판례에 의해서. 뭘로 처리하냐 하면 학설은 좀 대립하지만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107조 1항 단서를 가지고 이걸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을 남용하면. 남용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뭐냐면 그 밑에를 잘 읽어보면 C번에 갑자기 126조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이렇게 써놨어요 갑자기. 이 126조는 남용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26조 한번 봐봐요. 그것은 월권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월권에. 126조 읽어보라고. 이 제목 자체가 원래 이 126조의 본래의 제목이 월권 표현 대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조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조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문제가 전혀. 근데 소설에서는 이걸 걸고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설은 기존의 소설을 말하는 최근의 그 소설학자들의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뒤바뀌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해는 갑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원로들은 저렇게 표현하는 걸 봤더니 일제시대 때 민법학에서는 여기가 마지노선이죠. 여기가 대표권을 주신 최대한 마지노선이죠. 그러니까 이 범위 여기서 어떤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도 이 마지노선의 안쪽에 있다고 지금 이게.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버릇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런 사정은 왜 생겼냐면 초창기에는 이 목적의 범위 내라는 거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 벗어난 것도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요 범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일어난 거니까 남용이라고 말을 해버린 건데 지금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126조가 적용되는 영역은 이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영역거라고 이게.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사건이. 알겠습니까?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126조와 아무 관계없어요. 이런 설이 있긴 있지만 극소설이라서 그건 다른 사람이 별로 없고 이것은 107조 1항 단서가 이 영역을 처리하고 이 영역은 당연히 116조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까? 116조로. 일단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지금. 원래 126조는 그 적용하는 범위가 월권 권한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월권.
이게 이제 철학자들은 처음 듣는 사람은 저기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법학에서는 남용과 월권을 명백하게 구별합니다. 남용과 월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두고 그럼 여기서는 또 왜 문제가 되냐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면 교과서를 또 잘 읽으면 126조만이 아니라 35조가 또 문제가 된다고 써있죠. 그죠? 35조가. 그럼 35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이번에 또 어디냐 이거예요. 35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접근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저 문제를 그냥 저 문장을 외워버린 다음에 35조와 126조에 중복 적용설이 있고 선택적 적용설이 있고 우선 적용설이 있다. 이따오로 외워놔버리면 이걸 케이스로 바꿔버리면 못 풀어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좀 이게 도대체가. 주어진 실제의 대표권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35조는 말이에요. 35조는. 어저께 배웠지만 여기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외형 이론에 따라서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 것까지 확장되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늘어나죠. 늘어날 거 아니야. 외형상 확장되가. 한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여기쯤이라고.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대표권이 정상적인 대표권의 직무행위는 여기까지인데 주어진 대표권이 여기까지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대표권은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외형상 대표행위라고 보여지는 것까지 확장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35조에서 말하는 직무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원래 적법하게 주어진 직무는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죠. 만약에 대표기관이 여기에 속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35조도 적용되고 126조도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26조는 여기까지예요. 126조는. 35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정상적인 직무행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세 가지의 의미를. 무대뽀로 이걸 외울 게 아니고. 그래갖고 곽윤직 선생님이나 다른 원로들의 학설 대립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영역을 수준학자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요 사이에 일어난 문제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35조와 126조와 중복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예 요 사이라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문제가 없지만 있다면 107조 1항 단서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까? 107조 1항 단서로. 요 영역은. 그럼 여기서 보면 126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용되고 35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게 35조와 126조가 문제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같이 함께 문제되는 영역이 여기. 그럼 저 C번은 정확하게 여기 문제라고. 그럼 이건 남용이 아니죠. 남용이 아니에요. 남용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은. 월권한 거 아니야 이건. 35조가 126조 한꺼번에 문제되는 영역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7조 1항 단서에 관해서 뭐 나중에 배우지만 어차피.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궁금하지 않죠?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죠. 선생님이 막 찾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233페이지 괄호 3번을 먼저 보자고. 233페이지 괄호 3번. 보입니까? 거기 한번 읽어봐요. 대리권 남용에 관한 거예요. 대리권 남용에 관한 거. 대리권 남용. 그런데 대리권 남용인데 왜 107조 설명했냐면 권한 남용에 관한 건데 그 107조 1항이 권한 비진 의사표시 때문에. 또 하나 그 원래 있을 곳은 어디냐면 268페이지 괄호 1번입니다. 268페이지 괄호 1번도 함께 대비해서 읽어봐요. 교과서에.
그 양쪽에다 남용이 나오죠. 다. 대리권 여러분 고난인 건 압니까? 어? 복습을 해야 알지. 복습을 해야. 대리권, 대표권이 전부 다 권한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뒤에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게. 왜 선생은 이상하게 대표권 설명하다 하고 대리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또 이상하게. 양자가 다 똑같은 권한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권한 남용에 관해서 교과서에 써있죠.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정한다고.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를 통설 판례에 따라서 먼저 명확히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부대표로 이 괄호 C번은 이렇게. 이 괄호 C번 이 교과서 문장은 말이에요. 학생이 지금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갑자기 결론만 딱 달랑 서는 거예요. 그것도 세 학설 중에서 자기 학설만. 원래 내가 엄밀하게 예정된 강의 시간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C번만 설명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설명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중요한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참서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대표권 남용. 현재 소장학자들의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종합적인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봐도 만약에 이 괄호 C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나 논술 문제를 내버리면 거기를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렇다면 이게 종합적인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여러 군데 있는 거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력한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한 줄 답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은 뭐 지금 강의 듣는 당시에는 그렇죠. 나올 때 나오더라도. 머리 아파 죽겠다, 이거. 종합적인 거.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인데, 이게 학설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중복되니까 두 개를 중복적으로 한꺼번에 적용할 거냐? 중복해서 적용할 때도 어느 한쪽을 우선시하는 거냐? 아니면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까지의 설명만 들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면밀하게 이걸 검토해 보니까 35조밖에 적용이 안 돼요. 35조밖에. 이 126조는 여기에 적용될 것 같지만 이 126조에 해당하는 126조의 요건에 별도로 요구되는 고의 과실 있죠. 이게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적용이 안 된다고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12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복잡한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통설 판례에 의하면 고의 과실이에요. 고의 과실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데 그러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즉 고의 과실이 없어야 126조가 적용되는데 고의 과실이 없어야 적용되는 거하고 불법행위는 말이에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잖아요. 그게 말이 모순된 말이죠. 이게 가만 두고 보니까. 어떤 한 조문은 고의 과실이 없어야 되고 어떤 한 조문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적용된다고 또 이게. 35조 불법행위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적용된다는 게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원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정반대되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두 조문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게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말 자체가. 여러분, 이걸 알면 원래 이걸 이렇게 면밀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역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역추론해서. 어저께 봤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 학설 중에는 35조를 적용할 때 750조의 요건, 즉 대표기관에게 고의 과실이 꼭 필요한 거 아니라는 주장이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중복 적용하려고. 거꾸로. 이걸 염두에 두고 미리.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건 놔두고 126조 쪽에서 고의 과실이 없어야 되는 게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거꾸로.
어? 이 학설들이 전부 여기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풀려고 사전 포석을 미리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하죠. 어느 한쪽 요건을 맞춰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그 고난도 학설이라는 게 사실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독일 걸 뺏겨온 데다가 그 뺏겨온 놈들의 그 대가리가 내가 볼 때 완전 돌대가리라고. 그거. 그리고 이 뭐 실체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잔머리. 무슨 심도 있는 학설이 아니고. 근데 그런 복잡한 건 잠깐 젖혀두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35조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그건 거기 나와 있죠. 교과서에도.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만 인정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거기. 그죠? 법인의 불법행위 뭐예요? 35조예요. 35조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정당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논리는 안 밝혔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안 밝혔지만, 이 결론은 정당한 거예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보충규제에서 그래서 답은 그렇게 써놨죠.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고. 근데 곽윤식 선생님은 2개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끝에? 10원 끝에. 표현대를 126조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의 다수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로들의 126조 우선 적용설. 이 반대설도 있어요. 35조를 먼저 적용되는 거 아닌가. 또 평등설도 있어요. 아무거나 편한 대로 골라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확하게 학설 4가지입니다. 35조만 적용하자. 126조 우선을 적용하자. 35조 우선 적용하자. 35조와 116조를 똑같이 적용하자. 4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큰 문제로 아직 안 나왔어요. 옛날 고리짝짝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다고. 그때는 이런 연구 성과가 없었어요. 여기 통설 답만 쓰면 돼 그냥. 이 문제를 만약 다시 낸다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소수를 주장하는 학자가 낸 거지 뜬금없이. 답이 똑같으면 뭐라고 내 이걸.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126조의 요건 효과는 별도로 숙달하고 있어야 됩니다. 35년 어저께 배웠고. 근데 그 모든 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지금 강의한 거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가 지금 스토리가. 어저께 나눠준 그 표에서 그 풀어보는 문제 있죠. 거기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죠. 거기 표를 잘 보면 어저께 문제 나눠준 거 어저께. 그거를 보고 면밀하게 저걸 검토하라. 뭐 여기까지 강의할 의무는 사실 없어요. 곽윤식 시리즈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게 넘어가면 편한데 나도 시간도 안 걸리고.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이거. 그래서 명쾌하게 머리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강의한 내용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뻔한 거니까 그냥 스토리가. 그래서 바로 C번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두고 거기 써있는 알겠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144페이지에 법인의 기관을 배운다. 법인의 기관.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려다가 보니까 안드로 또 실제설과 의제설이 나온다고. 실제설과 의제설. 그래갖고 이 뭡니까 이 거기 그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법인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기관의 지위 이렇게 나오죠. 그거에 관한 거야. 의제설, 실제설에 내용에 그 법인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기관의 지위 있죠. 여기 페이지까지 다 인용해놨지 내가. 그거에 관한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관한 걸. 오늘 나와준 프린트물에 막 표에 말이에요. 그걸 먼저 거기 빈칸이 있으니까 지금 법인과 대표기관과의 관계하고 기관의 지위에 관해서 빈칸이 있죠. 그걸 페이지 찾아가지고 답을 써봐요, 우선. 그래야 원 이걸 알고 아니에요.
그 두 개만 빈칸을 답을 써봐요. 법인과 대표기관과의 관계하고 기관의 지위. 급한 게 그거니까. 그 두 칸은 이해가 돼야 된다고 먼저 기관을 배우려면 실제설과 의제설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그 144페이지 기관에 의해서 기관의 의의를 독립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관의 의의는 정확하게 실제설에 따른다면 기관이 뭐냐 이거예요. 145페이지 8번째 줄 법인이라는 조직체의 구성 부분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이라는 조직체의 구성 부분. 알겠습니까? 이 정의는 매우 정교하게 짜맞춰진 겁니다. 몇백 년간에 걸친 그 학자들의 연구에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법인이 조직체라는 거예요. 법인이 조직체다. 물론 인체도 조직체입니다. 사람의 몸뚱이도. 그죠? 세포나 신경세포, 신경 어떤 그 기관들, 이런 것들이 그 조직체죠. 인체도. 지난 세기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말이에요. 단순한 세포나 화학물질의 집합체가 아니고, 뭔가 존엄한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나부랭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번 세기에 들어오면서 지난 세기 말부터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는 게 한때 그 전 세계 해외 토픽난을 때린 적이 있죠. 지금 난립니다. 게놈 지도가 완성됨으로 해서 지금 속속들이 성과가 나오고 있죠. 유전자 질병들도 지금 치료약들이 계속 쏟아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는 게 이번 세기의 그 문명사에 어떤 의의를 가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말이에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화된 어떤 정보들의 집합체지 영혼이라는 것은 지난 세기까지 그럼 뭐 때문에 주장했냐면 지금처럼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상한 작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잘 모르는 거, 뭐 신기한 거. 근데 인간은 게놈이라고 하면서 가만 살펴보니까 세포들과 화학물질의 집합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성공했냐 하면 살아있는 생물체를 분해에다가 다시 결합시켜서 도로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떼놨을 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물질과, 그러니까 물질들의 집합이에요, 그냥. 그게 화학물질이든 무슨 물질이든 간에.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지난 세기 말부터 유럽과 미국의 법학 이론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법학 이론에.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진국인데다가 계속되는 그 압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군사 깡패들의 그 군사 독재 때문에 헌법에서 유달리 헌법제 10조가 강조됩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인간에게. 근데 그걸 명확하게 근거를 대지 못하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고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그 실제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거의 존엄하지 않아요. 군사 깡패들이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면 다 죽어요, 그냥 보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군사 깡패들이 존엄한 가치를 해쳤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아들도 수백억씩 쓰다가 일부가 걸려가지고 말이 많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잡혀가지도 않고
수천 명씩 죽여도 괜찮고. 요즘 그래서 우리 헌법 파괴에도 무게중심이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옛날에는 헌법 제10조에 대해서 더럽게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아무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우리 존엄국가 가치가 보호가 안 되니까 개별 기본권 쪽은 넘어갔습니다. 전부 다. 중점이. 이런 거 알면 왜 갑자기 7, 8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에서는 추상화된 이론들이 강조됐었는데 왜 갑자기 요새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거의 일단의 문제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중시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을 다뤄야지 헌법학에서는 뭐 존엄과 가치 같은 거, 뭐 기본권 분류 같은 거 아무리 목매다고 해봐야 기본권이 보장이 안 돼 지금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크게 이게 큰 시야로 이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각설하고 일단 그걸 알았으면 법인이 조직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법인은 여러 개의 기관의 집합에 불과하다. 기관의 집합. 구성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독립한, 법인과 대립하는 독립한 인격체가 아니고,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 법인의 단순한 구성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구성 부분. 이것도, 조직체 구성 부분.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폼나는 말인 것 같지만, 독일 법계에서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법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구성 부분의 집합인 전체하고 그거의 구성 부분. 이 두 가지밖에 가릴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놈들은. 돌대 같은 돌. 여러분이 구성 부분이라는 말을 또 딴 데 쓰는 데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주체 말고 객체도 쓴다고, 객체. 여러분 교과서 170페이지 밑에 있는 작은 글씨 빨리 속으로 읽어봐요. 거기 똑같은 한자가 나오죠? 170페이지 작은 글씨. 이거 말고 딴 데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물권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저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와 구성 부분밖에 없어요. 가릴 줄 아는 게. 요새 보면 뭐 텔레비에 보니까 그 독일에서 귀화한 놈 하나 있죠. 독일의 산업 스파이. 뭐 그런 개그 프로에 잘 나오던데. 그런 못 봤습니까 텔레비전? 그럼 나와갖고 맨날 설치더라고.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죽겠는데. 근데 그 놈은 상당히 폼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속아나면 안 된다고. 그런 속아나면 독일인은 말이에요. 독버섯 같은 놈들이 아닐까 이거? 생김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금발이고 벌써 이 피부가 병든 빛깔이죠. 허옇게 병들어가지고 눈은 파랗고. 조선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불렀냐면 괴물이라고. 괴물. 그래갖고 해안가에 그런 놈이 표류하면 즉시 신고하게 돼 있죠. 한양에. 그럼 병든 놈이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병들게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 국사책은 이상합니다. 뭐 하멜. 훌륭한 놈이라는 거야, 이상하게. 뭐가 훌륭하긴. 그냥 아주 병든 세포 하나 깨들어간 거죠. 조선이 결국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놈들 가만두는 바람에.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구성 부분. 구성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독립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객체가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과서 그 위에 보면 뭐 별개의 인격체 그런 말 나오죠, 어디선가. 응? 별개의 인격이라는 말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구성 부분이라는 말은. 그건 의제사에서 주장하는 거죠. 별개의 인격은. 실제사에서는 별개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 구성 부분에. 어저께 내가 예를 들었죠. 손이 남을 때려고 이빨을 부러뜨리면 이 손이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에요. 나의 구성 부분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다 뒤집었습니까? 내가 다 뒤집었어요, 그냥. 내 손이 했는데. 이게 만약에 별개의 인격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손해배상을. 나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 얘기를 왜 아무 얘기도 아니고. 여기까지 개념 파악이 됩니까? 실제적에서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렇게 놓고, 이 이하의 서술은 우리나라의 통설인 실제서에 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관의 종류가 나와요. 기관의 의의는 뭐라고? 조직체의 구성 부분을 기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이걸 잘 익혀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이걸 애매하게 알고 나면 헌법과 행정법에서 행정기관, 국가기관이란 말 계속 나오죠. 그 기관이 이 기관이에요, 바로. 알겠습니까? 이 기관. 그 나중에 그 행정법칙 볼 때 행정법칙이 수천 번 나올 거 아니야. 그 기초 개념이 이거라고. 여기서 엉성하게 공부를 해놓고 행정법칙을 읽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머릿속에 이게. 헷갈려가지고. 기관에 다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쪽에서는. 뭐 행정기관 중에는 행정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근데 기관의 개념이 이거라고 원래. 여기서 출발한 거, 여기서. 모든 법인의 일반법이니까 이게. 공법인에 적용돼, 이거 다. 그 다음에 기관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서 아예 기관의 역할 중에 뭘 설명했죠? 손, 발, 뇌. 기관의 종류가 뭐가 있겠어요? 손 기능하는 기관, 발 기능하는 기관, 뇌 기능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아서 또 읽어봐요, 거기. 기관의 종류. 그 얘기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뇌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의사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손은 뭐예요? 머리에서 생각한 걸 집행하잖아. 아, 그 얘기에 거기 안 붙을, 그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런 쉬운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딴 게 빠릅니다. 어려운 일 괜히 두들고 인생 허비할 필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많죠. 겉보기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요새 생각 중에 내가 놀라운 걸 하나 알았는데, 아이, 공부하다 뭐 자꾸 떨어지고 안 되면요, 집에 가서 농사나 짓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농사가 고시 공부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시 공부 실패하면 가서 짓는 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졌다고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왜 이렇게 피폐되고 망했냐면 그따구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딴 거 하다 안 되면 가서 하는 게 농사라고 생각하니까 망할 수밖에, 그게. 농사가 아니 종합 학문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금방 할 수 있는 거 하나 중에 조선 중기 이후에 실학이 그 모든 유학자가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그 식으로 하방해가지고 연구한 게 농업이에요, 전부 다. 농업, 어업 이런 거. 실학 저수들이 다 그거죠. 평생을 바쳤습니다. 평생 그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가서 자기 몸으로 하고 머리로 밤마다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바친 책들이라고, 거기서 쓴 책들이. 그러니까 지식인이 그걸 다 이뤄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걸 갖다가, 고시 공부한 10년 하다 안 되면 가서 농사나 짓죠.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자기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전체를 망가뜨려버렸어, 지금.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내가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농촌에는 지금 노인네들만 남아가지고, 뭐 한다게. 농사가 노인네하고 어린애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막 한 20대의 젊은이의 체력을 가지고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근데 그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신동에 와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매달고 있고, 거기 노인네만. 그건 농업이 망할 수밖에. 근데 그거보다도 기관의 종류 알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니까 뭐 다른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좀 유념할 만한 단어가 뭐냐면 그 대개념이죠. 임의, 필요, 그죠? 임의적과 필요적은 대개념 아니에요, 원래도. 이 대개념을 어디서 또 우리가 봤죠? 이 임의적, 필요적 대개념을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 그 개념 파악이 돼 있으면 이제 같은 논리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법학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보니까. 맨날 임의적, 필요적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뭐 구성 부분 이런 거, 거지 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거 좀 자세히 배우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자세히 좀 뜯어봅니다. 그 밑으로. 첫 번째 뜯어보는 게 뭐예요? 이사예요, 이사. 이사는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집행기. 이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 법인의 손. 그러니까 이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의 손을 가끔씩 쳐다보는 거 한 번씩. 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시험장에서도 이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는데 답을 빨리 알겠으면 찍는데 뭔가 말이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손을.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기 손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쳐다보고 안 했으면 종초 잘못하면 빨리빨리 쳐다보고 지문을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내 텔레비 보니까 나 현장에서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볼 게 텔레비밖에 없으니까 텔레비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뉴스나 영화 같은 걸 자세히 봐봐요. 미국의 대학생 여대생이 말이에요. 화장을 언제 하는 걸 한번 자세히 보라고. 화장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는가. 화장 안 해요. 걔네들은 화장을 안 한다 거꾸로. 화장을 만약에 하게 되는 어떤 여학생이 그 여학생은 부잣집 딸입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쓰는 화장품이 어떤 거냐 하면 보통 그 조그만 거 뭐 로션 하나에 그 몇십만 원 하는 것들입니다. 자연산 그 원료들을 쓴 거예요. 희귀한 자연산 원료들 쓴 거. 여기처럼 무슨 화학물질로 만든 거 있죠. 저런 엉터리 같은 저 쓰레기는 안 써요. 거기서는. 대부분은 그런 거 쓰기 싫으니까 화장 안 해버립니다. 화장 안 해도 젊을 때니까 탱탱합니다. 탱탱해요. 그리고 대가리에 성실과 공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탱탱하다고 원래. 대가리에 뭐 이게 어디 술 처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탱탱할 리가 있어요? 알코올 기운에 피부가 망가져버린다고. 나는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여고생도 화장품을 사더라고 이상하게. 이거 완전 나라가 무슨 유흥가로 돌변해 내가 보니까 유흥가로. 밥 먹고 와서 싸구려 화장품 사갖고 얼굴에 쳐바르는 사람이 유흥가의 접대부죠.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가정주부인데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화장하는 거 봤어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머니를 볼 때 상당히 미웁니까? 상당히 정겹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겹고 마음에 드는 건 화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집행기관을 본다. 이사가 뭘까? 이걸 공부할 때도 이제 이사가 나오는 거야. 이사의 의의를 봐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이사가 어디선가 나왔었죠. 더 큰 단위로. 뭐예요? 대표 기관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이. 대표 기관 중에 하나죠.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가 대표 기관 배우는 거야. 앞에서 배운. 자세하게. 대표 기관에 뭐 있어요? 5가지 있다고 하잖아. 5가지. 5가지 왜 안 떠오르는 거야? 시험에 자꾸 나오는데 이상하게. 빨리 교과서를 찾아봐요. 어디 있었는 5가지가. 그래서 그 중에 이사를 배운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지금. 자꾸 연결을 시키면서. 알고 이사에 의해서는 2가지로 대개념으로 검토합니다. 거기 대개념 나오지. 뭐예요? 대외적, 대내적. 이런 것밖에 없어요.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대표한다. 대내적으로는 뭐예요? 업무 집행한다. 이거예요.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집행기관입니다. 괄호 안에 써 있죠. 알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대표라는 말이 또 뭐예요? 대표? 대표는 또 뭘까? 여러분이 그 147페이지 괄호 A번을 보면 대표가 대외적 업무 집행을 대표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뭔 신통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 잘 봐봐요. 그거 읽어봐. 대외적으로 사무 집행하는 걸 대표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그냥 사무 업무 집행이에요. 다. 그걸 바깥에 대고 하면 대표고 안에서 하면 그냥 업무 집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알겠습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깨알 글씨에 상설적인 필요기관이다. 그게 중요하죠. 그 성격이죠. 상설적인 필요, 이사에 의해서. 깨알 글씨까지 포함해서 그 딱 메모리펜 찾아봐요. 상설적인 필요기관이다. 상설적인 필요기관이다를 볼 때도 대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일시적인 임의 기관이 아니구나. 이렇게 떠올린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문을 비틀어 놓을 때 그런 반대말을 섞어 놓으니까. 그죠? 아예 책을 읽을 때 그걸 떠올리면 되잖아. 처음 대개념을. 지문에다가 이사는 상설적인 임의 기관이다. 이따로 써놔보면 잘못하면. 틀린 거 오라고 해놓고. 책을 볼 때 아예 대개념을 다 떠올려요. 그냥 문장마다 다.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초기에는 좀 헷갈려요. 그걸 떠올리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막 떠올리면서 읽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쪽이 맞는 건지 까먹는 수가 처음에는. 근데 조금 반복하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히니까. 그 다음에 괄호 1, 2, 3이 있죠. 괄호 1번에서는 뭘 중요하죠? 괄호 1번은 그게 문장을 새로 읽으면 여러분이 낯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고유의 지금 메모리펜 칠한 필요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괄호 1번은. 반드시가 필요기관이라는 얘기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뭐예요? 이건 딴 거예요. 수에 제한이 없다. 이사는 몇 명 둘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답이죠. 이게. 마음대로 두면 돼. 마음대로. 그래서 이사만으로 구성된 법인도 있어요. 전원이 이사야. 그냥. 우리 현실 생활에서 그런 회사가 가끔 있죠. 이상한 그 모임이 있잖아. 왜? 세 사람밖에 없는 회사에서 한 사람이 사장이고 두 사람이 전무예요. 명함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전무이사라고 해서 명함을 받고서는 꼴이 아무리 봐도 이게 전무감이 아니라서 그럼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직원은. 자기가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명함에 똑바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무 겸 부장 겸 과장 겸 계장 겸 평직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왜 하나만 써놓는 거예요? 그 속임수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은 뭐 명함 더럽게 좋아요. 명함에다 높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목매달고 달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는 정말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쳐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난 예상은 해요. 일단 하여튼. 현재. 그러니까 뭐 달하고 장담 못 하는데 내가 알기로 상당수는 말이에요. 국회의원 되면은 남한테 명함 줄 때 좋습니다. 명함 줄 때. 주로 특권들과 그런 걸 좀 밝히는 사람이 많죠. 딸 시집번을 딸 좋습니다. 국회의원이 딸이 시집 간다 그러면 그 미어 터지죠. 거기. 미어 터져요.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 그거 잘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미어 터진다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 보통 셀러리면은 평생 저축할 것 같다가 한꺼번에 하루에 다 벌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 집안 어른인데 딸이 7명이야. 딸이 7명. 노인네가. 근데 7명 딸을 보내고 나더니 재벌이 됐어. 갑자기 사람이. 이상 딴 집은 딸을 시집 보내면 망해버립니다. 다. 기둥뿌리가 뽑혀가지고. 그 양반이 재벌이 돼버렸어. 갑자기. 내가 어릴 때는 한 번 거기 참가해가지고 회계에 봐준다고 그러고 그 일부 떼먹은 적이 있어요. 좀. 그래서 내가 이 회계 기관의 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양반 지금도 그걸 몰라. 근데 이제 내 생각에 아마 추측은 할 거예요. 뭔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이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언젠가 기회가 담아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무제한. 맨날 뭘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얘기할 때는 개슴치레하게 졸다가 쓸데기 얘기하면 그냥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걸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면.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은 안 떠오르고 그 옆에서 재밌는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다행히 답은 맞췄다고 그러더라고. 이사의 수에 대해서 문제 나오거들랑 임영호 선생이 젊을 때 돈 떼먹었다더라. 그거 떠올려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뭐예요?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법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인의 하나입니다. 통설입니다. 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상법에는 예외가 있죠. 민법상으로는 자연인의 하나인데 다만 형법 43조에 제한이 있다고 써있죠. 여기.
응? 한번 읽어봐요. 형법 사실상 뭔가 도대체가.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책에다 왜 조문을 써놨는지. 그 다음에 이사의 인면이 나옵니다. 이사의 인면. 이사의 인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지만 정관의 필요적 기초사항이다. 뭐 그런 건데 선임이 나옵니다. 선임. 선임 읽을 때도 맨 밑에 딱 보니까 위임에 비슷한 계약 나오죠. 위임에 비슷한 계약. 위임에 비슷한 계약 나오면 뭐가 나와요? 응?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 나온다고. 이건 이번엔 좀 떨어져 놨는데 앞에서 배웠다고 치고 146페이지 맨 밑에 문단을 읽어봐요. 거기 또 나오죠. 일종의 위임계약. 일종의. 일종의 위임계약 나오면 맨 밑에 문단에. 뻔한 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하고 681조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그것도 써놓고 본다고 우선 일단. 나중에는 삼수합산을 가더라도. 그죠? 1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여튼 일종의 위임계약하고 681조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은 있어 일단 하여튼. 그래 놓고 여러분 그 맨 밑에 문단을 잘 보면 내 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거기 그렇게 써놓고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61조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이죠. 61조가 있어서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그 말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도 하여튼 681조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은 써온다고 다 일단 하여튼.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146페이지 첫째 문단은 저거예요. 판례. 그게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 그거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알아두고. 판례 그거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146페이지 괄호 B번은 이사에 관한 게 아니라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직무대행자. 알겠습니까? 거기 어디 중간에 제목이 나오죠.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그거 빨간 건 네모쳐요. 그 제목이에요.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명쾌하게 새로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정리를 못하는데 다른 책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이사를 뽑았는데 이사를 뽑았어요. 그럼 이사가 당연히 그 대표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이사가 한 번 뽑으면 항상 건강하고 항상 유효한 행위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도 사람이니까 뭐 이게 잘못되는 수가 있다.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민법에. 네 가지 정확하게. 뭐가 있냐면 말이에요. 이사를 뽑은 게 잘못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사라고 뽑았을 때는 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사를 잘못 뽑았어. 이 사람을. 뽑기를. 선임 말이에요. 선임을 뽑기라고 그러죠. 뽑기에 뭔가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서 잘못 뽑은 거야 이게. 응? 무효 취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가 멀쩡하게 있는데 멀쩡하게 있어요. 이사가 죽어버렸어. 이사가 없어졌다고 어디 갔는지. 그럼 살다 보면 사람이 없어지지 어디 갔는지. 그 다음에 안 없어졌는데 이사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그 이사의 땅을 사야 돼 보니까. 그럼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내가 만약에 법인 이사라면 법인에서 내 땅을 사? 근데 그걸 내가 해? 그럼 이 땅이 평당 30만 원인데 평당 60만 원이라고 사자. 왠지 모르게 그런 유혹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죠. 법인이 내 땅을 산다? 내 땅이 평당 30만 원이다. 근데 법인이 내 땅을 살 때 누가 사냐? 내가 사네. 그럼 평당 60만 원을 사자. 이게 그걸 염려가 있죠. 여기 있는 수강생들은 보니까 뭐 눈빛을 보니까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연수원 수료해도 계속 없을 건지는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걸 상반된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일을 한다. 응?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사는 별 탈이 없는데 이 법인이 말이에요. 이번엔 이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인이 식물인간 법인이 됐어요. 그걸 청산법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청산법인. 응? 이건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갑자기. 자기 일하는 법인이. 그러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원칙적이라는 말을 오해할까봐 바꿔 씁시다. 보충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이사가 청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사가 청산이 된다고. 어? 이해가 상반되면, 이거 나중에 배워야 하는데, 이해관계 나오면 맨 처음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날 보고 난 요새 집에 가면 피곤해 죽겠는데 엄청 복습을 합니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복습을 하면 뭐해도 모르면 법률상의 이해관계, 살상의 이해관계 떠올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 이해관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상반, 충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거야 그냥.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응? 특별대리인. 알겠습니까? 이사가 있다가 없어져? 여러분 고향 친구끼리 모였는데 그 총무하는 놈이 안 나왔어요. 아니면 회장하는 놈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놈을 죽여버립니까? 아니에요. 임시 총무, 임시 대표를 뽑죠. 이사가 없어지면 어떡할 것 같아요? 임시 이사를 뽑아요. 알겠습니까? 임시 이사. 뽑았는데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무효해 보니까. 요때 뽑는 게 직무대행자예요. 직무대행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명을 지금 왜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지 눈치가 이거 진작에 갑니까? 이 전원이 대표기관이죠. 이 전원이 대표기관이 지금 가만 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명쾌하게 들어오죠. 아, 대표기관이 뭔가 했더니 원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마다 뽑는 놈들이 다 대표기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이. 그렇잖아요. 뽑기를 잘못 뽑았어. 이놈이 뽑아놨더니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 이놈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을 한다는 거야. 법인이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그 얘기예요, 지금. 각각의 경우에 뽑는 사람 다 대표기관이에요. 5개.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대표기관들의 각각의 왜 그런 게 갑자기 나왔는가 설명하려고 연결된 거.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거. B번이었어요, 아까? 직무대행자 뽑아야 된다고 해서. 간명하게 머릿속에 윤곽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우선. 학별로 외울 게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슬프게 어렵게 살지 말아요. 저런 쉬운 걸 공부하면서 고시 공부했네 하면서 별짓 다 하면서 보약 먹어야지. 보약 먹고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 호프집에 가야 되죠. 그죠? 호프집 갔다 그냥 들어오니까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또 비디오방에 들은다고. 비디오방에 들러서 이제 밤늦게 술 취해가지고 집에 올라가려다 보니까, 고시원에 올라가려다 보니까 전부 쌍쌍이 다닌다 이거예요. 안 되겠다. 나도 내일부터 작업의 주로 정해가지고 작업의 달. 이번 1월을 작업의 달로 삼자. 그럼 돈 다 날리죠. 그럼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 큐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주식에 손대지. 주식으로 거의 다 날려. 그럼 이제 무모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신문 보니까 경매장에서 400배짜리가 당첨됐다더라. 가보자. 이 판 3판이다 어차피. 나쁜 짓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손을 대면 무조건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끝장을 보게 돼 있죠. 결국 나중에 그 사람 어디서 발견하냐면 봉천동의 그 음침한 마약 소굴에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약 소굴에서. 고시생이 거가 있어 이상하게.
어서 그 풀린 눈동자로 저희 아버지가 찾아갔는데도 누구시죠? 그러지 말라고. 나쁜 짓을 내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해보고 싹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됩니다. 바로 그걸 노린 거죠. 처음에 유혹할 때 그렇게 합니다. 주식에 손댈 때, 야, 너 주식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해, 절대. 주식 중개인이. 아, 이거 한 30만 원 해보시다가 정 체질이 안 맞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 이거 잃어봤자 30만 원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부 그렇게 시작해요. 나중에 보면 빚이 8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30만 원 잃으면 된다고 그러던데. 이게 주식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짓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실험하지 말아요. 실험하지 말라고. 내가 아까 예를 든 것 중에서 보약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스토리, 뒤에 스토리 있죠. 그거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말이에요. 보약이 원래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훗날 튼튼할 거를 한꺼번에 앞으로 땡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속국 사극에서 국왕이 보약을 먹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먹게 돼 있어요 원래. 그거는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뒤에 튼튼한 걸 앞으로 땡겨놓은 거죠. 몰아서 그냥. 왜 그런 짓을 해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쌓일 때 저기 서울대 운동장도 있잖아. 저기. 한 10바퀴 돌고 와요. 돈도 안 들어가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 B번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거까지만 알아두세요. 여기 설명이 그거 저기 안 나와 있으니까. 뒤에 다시 나오죠. 개념만 나오고 왜 필요한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임, 퇴임이 나오는데 거의 뭐 별로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읽어보면 다 그냥 짐작이 가는 것들이죠. 억지로 외울 것도 없잖아요. 이거 공부할 때는 그리고 일종의 위임 또는 위임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공부하면 되죠. 이게 다 거기 나오는 말이죠. 다 여기 써 있는 말 다 지금. 한꺼번에 남의 일 하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 이 등기가 나오는데 이거 조심할 건 앞에 설립 등기는 말이에요.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죠. 법이 설립 등기 안 하면 법이 성립을 못 해요. 근데 여기는 그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립, 불성립이 아니고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이걸 줄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법인 등기는 말이에요. 원래도 설립 등기 하나만 딱 빼놓고는 모조리 대항 요건입니다. 모조리. 나머지 다 어떤 거든 그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넘어가고 직무 권한? 직무 권한 누누이 말했잖아. 위임이라고 우겨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니까. 거기 다 있죠, 그거. 응? 다 있다고 지금 그 말이. 그건 언제나 붙어 다니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상습적으로. 그죠? 딱 여러분이 딱 눈치 보니까 문제가 뭐 남의 일 하는 거에 관한 거구만. 이 문제가 벌써 시험장에 갔더니. 그럼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걸 위임하고 비슷한 걸 때려 맞추겠구만 지금. 그래놓고 지문 중에 어딘가에 틀림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 나올 거야 이거. 그리고 그거 다음 주쯤에 어디선가 채무불이행 나오고 그 다음에 뻔한 거야.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게 반사적으로 나요. 반사적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위임이라고 해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또 다 별도로 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별도로 조문이 다 있어. 거기 또 이상하게. 그걸 또 알았네. 그거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게 뭐예요? 연대하여. 그것이 이제 딱 특이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론에서 특이한 게 그 하나냐. 이 연대하여 책임입니다. 뭐에 연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법인에. 알겠습니까? 기본 이론이 먼저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특이한 게 연대구만. 그거만 하면 돼, 그거만. 다 읽을 필요 없이. 조문이 이상하게 다 있구만, 여기는. 없어도 되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말이에요.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있나? 있잖아. 왜? 당연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구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 조문은 원래 없어도 되는 조문이에요. 불필요한 조문입니다. 거기 써있잖아, 그렇게. 당연한 걸 써, 당연한 걸.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로 보자, 법인의 대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표라고 그러고 뭐, 대내적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것 같지만, 147페이지 맨 첫째 줄에 둘 다 직무에 관한 권한이라고 써있죠. 맨 첫째 줄에. 대표권이 뭐냐고 묻거들랑 당황하지 말고, 직무집행권입니다, 그냥. 근데 바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머릿속에 그 윤곽이 잡혀야 문제가 풀죠. 케이스 문제가. 대표권이 뭐예요? 대내적 권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다만 어디에 대해서 하냐, 그것만 차이 나는 거라고. 맨 첫 줄에 그렇게 써있잖아, 그래서. 대외 관계, 대내 관계. 대표권이 나오는데, 대표권의 법적 성질이 뭐라고 그랬죠? 응? 48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48페이지) 아니 여러분 그 48페이지에 있는 건 왜 이렇게 까먹는 겁니까? 이상하게. 시간마다 물어봐도 까먹어, 이상하게. 그거 이상하네. 권한이라니까요. 권한. 대표권이 권한이에요. 근데 권한은 말이에요. 권한은 또 일반 이론이 있어요. 일반 이론이. 권한은 항상,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해 봅시다. 만약에 일본 사법시험 문제의 경향을 뽐딴다면, 지금 문제집이 안 나와 있는 게 이거죠.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게 일본 시험에 나옵니다.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 교과서들이 전부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기초 개념이라 우습게 알고 설명 안 하고 있죠. 이거 그 종합하면 다 쓸 수 있죠. 권한의 의. 그 48페이지 나오잖아. 그 권한의 종류도 나오죠. 그죠? 종류, 구별 개념. 그죠? 권한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한은 똑같은 말이니까 중복되게 빼고 내용. 권한 내용에 또는 내용을 범위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서 검토해야 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힘들어서 막 표까지 만들어줘도 소용이 없어 이게. 보존 관리 처분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배우는 게 네 번째 겁니다.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권한은 말이에요. 권한 행사의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라고 해서 법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 다 했죠. 분산되어 있는 걸 다 뭐라 설명해 줬어요. 지금 이걸 배우다 보니 이거. 이거는 뭘 따지냐 하면 권한자가 한 사람뿐이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복수의 권한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복수의 권한자가 있을 때. 그 문제 따지는 게 이거예요. 복수의 권한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복수의 권한자가 있을 때. 대표할 때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대표하는 거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또 업무를 대내적으로 업무 지팡할 때도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 전원일치를 요하는 건지, 뭐 다수결인지, 뭐 그런 거 따지는 거라고. 이거에 관해서는 뭐 공식이 정해져. 공식이 또 이상하게 일반인으로. 알겠습니까? 단독 대표. 알겠습니까? 단독 대표. 단독 대표? 과반수 집행. 알겠습니까? 단독 대표 과반수 집행. 내가 명필인데 왜 글씨를 이따로 쓰는 것 같아, 지금. 아까우니까 잘 못 알아듣게. 학생이 정리를 안 하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147페이지 괄호 A번은 단독 대표 써놨죠? 단독 대표. 148페이지 괄호 A번은
과반수 집행.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들어, 그걸. 단독 대표 과반수 집행. 그 다음에 대표권 제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를 3개 해야 됩니다. 빨간 걸로. 대표권 제한.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여기까지 정리한 거면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했죠. 권한에 대해서. 여기서 끝났다고 내 말 안 했죠. 이 밑에 뭐가 있을지 몰라. 어디다 잘 정리해 놓으라고, 이걸. 집에 가서 이 내용은 책에 다 여기 알죠. 48페이지 뭐 이거 다 알잖아, 어디 있는지. 잘 정리해봐요, 이렇게. 스스로. 뿌듯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리한 거다, 이거. 권한. 국내 어느 교과서에도 안 보인다, 이게. 물론, 과거지 강의 듣는 학생은 다 알고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나 혼자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표권 제한은 첫 번째, 아까 그 법인의 대표권 제한 문제에서도 봤듯이 대표권이 제한된다는 게 놀랐다는 제한된다. 이게, 올해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나죠, 이제 시험 문제. 공간된 교과서들에 채택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통설과 다른 견해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여튼 일단 그렇게까지 알지 말고 여기 대표권 제한에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거기 AA, BB, CC, DD 있죠.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네 가지가 있다는 거. 현재. 통설 측에 따른. 그걸 메모리편 치래요. 제목만 전부. 눈에 확 띄게 제목 네 가지가. 그래놓고 각각의 논점을 밝힌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딴 거는 별거 없고 거기 AA번이 좀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하고 다시 또 정관에 의한 제한.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60조 조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60조 조문. 그럼 60조를 펴보면 60조를 펴보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일반 개념인데 처음 나왔는데 이게 법전에 제3자가 나오잖아요. 법전에 어디선 갑자기 법학책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 문헌을 읽다 보니까 제3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모르지, 강의를 안 했으니까.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의 제한이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무조건 따져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60조는 여러분 그냥 제3자라고 써있죠. 그죠? 근데 107조부터 110조까지의 제3자들을 찾아봐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제3자. 자네는 왜 안 찾아봐? 법전이 없어? 법전도 없이 와? 옆에 사람 거라도 봐야지, 옆에 사람. 옆에 사람이 흉악하게 자기 혼자만 보나 보지? 같이 안 보고? 찾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다르죠. 특히 여러분, 110조를 조심해야 됩니다. 110조는 그 자체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110조는. 그러니까 물론 거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3자라는 건 법전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 모든 경우에 앞에 붙었냐 안 붙었냐, 안 붙었으면 왜 안 붙었냐 따져봐야 돼요. 왜 안 붙었냐.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안 붙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붙었으면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당연히. 붙어있는 게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제3자라고 하면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물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이제 법학의 묘미가 이거죠. 안 붙어 있는데도 그걸 따져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60조도 여러분 읽어보면 그 얘기죠. 60조 교과서 본문을 읽어봐요. 60조에. 교과서 본문 읽어봐봐. 147페이지 A번. 안 붙어 있는데 괜히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있어요. 과잉 선생님. 안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는 거 이상하게. 읽을 때는. 이게 법학의 묘미예요. 묘미. 알겠습니까? 막 우기는 거야. 안 붙어 있는데도 막 붙어 있다고. 이거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죠? 야, 저런 걸 곽윤수 선생님이나 원로 선생님은 저런 거 어떻게 찾아내나 저런 거? 야, 신기하다고.
신기한 게 아니고, 의용민법에는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용민법이 붙어 있었거든. 응? 그래서 다수설은 우리나라 통설은 말이에요. 이거는 법조문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논리상 안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야 이거. 응? 안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걸 본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수설은 그런데 소설과 우리 대법원은 말이에요. 안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다고 그래야지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보충교재 159페이지 동그라미 7번 있죠? (159페이지) 동그라미 7번 거기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논 것까지 다 나와 있죠. 논 것까지 싸움에 논 것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7번 여러분 조심할 게 곽윤직 선생님은 그 판례가 어떤 태도라고 써 있습니까? 곽윤직 선생님은 응? 이 곽윤직 선생님이 인용하시는 판례하고 곽윤직 선생님 교과서를 뺀 나머지 모든 교과서에서 인용하는 판례하고 달라요. 곽윤직 선생님의 판례는 여러분이 선고일자를 잘 봐봐요. 사건 번호하고 이게 옛날 거 의용민법 때 거. 근데 여러분 보충교재에 인용된 판례 봐봐. 92년 거야. 보충교재에 있는 판례. 동그라미 7번에 그 판례 밑에 각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곽윤직 선생님과 이은영 선생님을 제외하고 두 분을 제외하고 모든 학자들이 92년 판례를 판례라고 합니다. 이 현행민법에 관한 거니까. 근데 곽윤직 선생님하고 이은영 선생님은 왜 저렇게 하시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논문들을 검토해 보니까 양창수 선생하고 이영준 선생님이 곽윤직 선생님이 구닥다리 옛날 걸 인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천박한 발상입니다. 내가 볼 때. 왜 그걸 곽윤직 선생님이 인용하는지 이은영 선생님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 옛날 판례를 기준으로 90년대 후반에 나온 최근에 2000년 이후에 나온 판례들도 저렇게 92년 판례처럼 명문으로는 안 써 있지만 그 입증 책임 등등 민소법상의 어떤 절차와 관련된 그 내용이 저 판례하고 똑같은 내용인 판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곽윤직 선생님과 이은영 선생님의 태도가 올바른 겁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 저게 판례예요 진짜. 그런데 내가 왜 여기다가는 저걸 써놨냐면 여러분 시험 봐야 되는데 압도적인 다수의 학자가 저걸 판례라고 하니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천하게 말해요. 곽윤직 선생님 그냥 막 의용민법 때 판례 같은 거 책에다 써놓고 막 낡은 책 이러지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고 싶거든. 이은영 선생님이 저거에 써놓은 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내가 그 이은영 선생님의 교과서를 읽고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를 똑바로 읽는 사람이 두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뭔지 아는 분이. 하여튼 그거를 정돈을 해놓으시다 이거예요. 판례를 근데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똑바로 못 읽는 판례를 판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학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B번은 볼 거 없고 CC번은 아까 내가 말한 게 하나 나와 있죠. 뭐 이해관계 상반 뭐 이해관계 뭐 거기 두 번째 줄에 이해관계 나오죠. 또는 뭐 이익 상반 뭐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뭐 상반 뭐 충돌 있다고 나오면 반경 세 줄 안에 특별대리인이 나와 있어요. 거기 알겠습니까? 특별대리인. 복잡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혹시? 뭐 여러분 그런 염려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개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딴 데도 많다, 이게 딴 데도 많다. 그런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딜 갔어, 또. 여러분이 921조를 한번 보자고. 조문도 그렇게 돼, 조문도. 교과서만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건 딴 건데도. 921조도 봐봐요. 반경 3줄 안에 나옵니다. 반경 3줄 안에.
그냥 뭔가 하여튼 뭐 이해관계가 뭐 상반이 되니 충돌이 있다고 해서 나오면 반경 자로 재면 한 5cm 이내에 특별 대리 나와요. 그 일반 법률 알아라고.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복임권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 나중에. 여기서 빨간 줄만 친다면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논점입니다.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대리할 때 설명, 대리할 때 위임하고. 그 다음에 대내적 권한이 나오죠. 대내적 권한. 대내적 권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방식은 과반수라고 거기 써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권한 범위는 거기 모든이 보입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첫 줄에.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밑에 AA, BP, CC, DD, E는 말에 FF까지. GG까지. 그 다음 페이지. 집에 가서 한 번 읽어는 보는데 뭐 그런 걸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뭐 그거 외우라고 안 그래 절대. 뭐 그런 하여튼 뭐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이 정도 알면 된다. 근데 오늘 집에 가서는 한 번은 읽어봐요. 뭘까 도대체 하는 일이 주로. 뭐 이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 집안의 형이 이사인데 맨날 어깨에 힘주고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뭘까를 한번 봐보라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다고. 여러분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웠죠. 우리나라의 통설인 법인 실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라는 게 말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죠? 손발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뭐 아는 사람들이 명함에다가 뭐 대표 이사 이래 금방으로 찍어가지고 명함 줘봐요.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명함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뭐 독립한 인격제도 못 되는구만 이거. 손발뇌 아니야 이거. 손발뇌도 대표 손발뇌가 있구나. 이러면서 꾸깃꾸깃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한 거죠. 독립한 인격체로 여겨지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명함을 간단하게 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흑백으로. 근데 뭐 이사, 대표이사 이런 놈들이 있죠. 조직체의 구성 부분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금박으로 찍어가고 다녀요. 금박으로 명함을. 순금으로 찍어가고 나는 거 봤어 내가. 내가 그러면 만날 때마다 달라고 그래요. 명함을. 요새 순금 명함이 흔하더구만 보니까. 미쳐 돌아갑니다. 미쳐 돌아가. 그게 그런 명함을 남한테 주면 말이에요. 그 주는 사람은 착각에 빠져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의사 표현은 뭐냐면 나는 미쳤어 이거예요.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천하든 말든 그걸 많이 받아두면 유리하기 때문에 난 많이 받아요 받기는. 여러분도 빨리빨리 저명한 변호사가 돼가지고 순금 명함을 들어다니면서 나를 자주 만나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납니다. 이사회. 이사회의 논점은 뭐냐면 이게 영리법인에서 상법상의 영리법인에서 이사회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핵심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민법전을 학자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 민법전에는 이사회란 말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 이상하게. 그 교과서 읽어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안 나온다. 안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법과 달리.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나온다 안 나온다도 가끔 지문에 나오지만 좀 이론적인 문제는 뭐죠? 맨 끝에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사회가 있다면 거기다가는 뭘 적용하냐 이거예요. 민법이 안 보이니까. 뭘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고 유추정하거나. 그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냥. 없으니까 그렇다. 법인을 여러분 내가 그 말을 해도 혹시 모를까봐 다들 명쾌히 알고 있겠지만 혹시
혹시가 아니라 의뢰히, 응? 그래도 정확한 말 같은데 일단 혹시라고 합시다. 혹시 모를까봐 법인은 말이에요. 국가가 공법인이라고 그랬죠. 국가가 모든 국가 이외의 소규모 법인도 국가처럼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처럼. 알겠어요? 사원총회는 이게 국회에 버금가는 거죠. 예컨대 의원 내각제 국가처럼 이게 사원총회는 말이에요. 의회의 역할을 한다고. 역할을. 알겠습니까? 이 사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뭐 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폼 딱 보니까. 이건 행정부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국무회의나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응? 대표이사는? 이사는? 이사는 이게 국가 대표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 구조는 뭡니까? 대통령.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알면 돼요. 감사는 뭐 같아요? 감사원 역할 하는 거죠. 감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그러니까 모든 법인은 구조가 동일하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돼요. 상법에서도 여러분 상법 공부할 때, 회사법 공부할 때 이 쉬운 걸 먼저 알고 이 사회가 우리 상법이 몇 차례 개정됐죠. 회사법이. 어떤 때 개정할 때는 이 사회의 권능을 최대한 증폭시켜 버립니다. 어떤 때는 이걸 줄여버리고 이사의 권한을 늘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원총회의 권한을 끌어올린다고. 이거 전부 헌법에서 배운 걸 대비하면 금방 할 수 있죠. 돌아가는 판세를. 이걸 강조하면 뭐예요? 행정부의 권한을 막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제 비슷하게 운영하려는 거죠. 사원총회 권한을 강화하면 의원 내각제처럼 이걸 막강하게 하면 순수 대통령제에 가깝도록 비영리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똑같아요. 맨날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민법, 법인법에 대한 기초 이해가 충분하면 헌법과 행정법을 잘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법인법을 잘하면. 근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싸가지 외우려고 그러니까. 뭘 외워 외우긴 맨날. 이사회에서 나왔습니까? 임시이사, 임시총무 뭐 이런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있던 놈이 없어진 거야 그냥 갑자기.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아까. 이사가 없어지면 임시이사 뽑고 총무가 없어지면 임시총무 뽑아요. 그 교과서 문장에서 없다 뭐 그런 차라리 없다. 없어졌다 어디 갔는지. 없다. 그런데 그건 이제 개괄적인 거고 법적으로 이걸 좀 정돈을 하려면 원래 없어도 돼요. 여러분 고향 친구들 모임에 임시총무 안 나와도 먹고 노는데 지장 없죠. 그죠? 오히려 더 좋죠. 그럼 회비만 내고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비싼 걸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왜 뽑냐 이거. 그런데 왜 뽑냐. 그걸 안 뽑을 때도 있죠 원래. 그냥 우리끼리 놀자 해갖고. 거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떤 때 뽑아요? 어떤 때 뽑아? 응?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실을 요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그거가 핵심이에요. 그게 빨간 걸로 매몰 펜칠할 때예요. 거기가. 없어도 되는데 왜 뽑냐 하면 뭔가 오래 걸리고 잘못하면 손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뽑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모임에서. 논점이에요. 첫 번째 논점은 뭐예요? 임시는 언제 하냐 이거야. 정식이 없어졌을 때. 정식이 없어질 때 우리는 임시를 해요. 이걸 그래서 꽁 대신 닭의 법리라고 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꽁은 뭐고 닭은 뭐예요? 꽁이 정식이고 닭이 임시예요. 알겠습니까? 꽁고기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꽁이 멸종을 시켜버려가지고 대신 닭을 때려 먹었어요. 거기 그 대개념도 나오죠. 임시란 말도 나오고 정식이란 말도 나오죠. 그런 것도 매몰 페이지에서 기억을 해둬요. 반대 개념. 훗날을 대비해서. 특별 대리는 반경 세 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해관계 뭐 이런 나와 하여튼 이익 상반 뭐 이런 거.
그거밖에 찾을 게 없는 거야, 거기는.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의 의의와 필요성은 아까 봤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를 보기로 합시다.